네, 오늘은 환경위해성 평가 4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우리가 환경위해성 평가 단계가 크게 4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유해성 확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두 번째 용량 반응 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해성 평가의 단계와 이론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지금 너무 우리가 텍스트로만 배우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논문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건강위해성 평가 사례 첫 번째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위해성 평가의 두 가지 단계가 여기서 또 소개가 될 거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또 나머지 두 단계가 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념도 살짝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에 맞춰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일부 지하철 역사 내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에서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건강 위해성 평가고요. 2013년에 한국 생활환경 학회지에 나왔던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연구 대상지가 어딥니까? 지하철이죠. 그리고 연구를 대상 오염 물질은 미세먼지 중에서 또 중금속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들고 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 지하철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또 나갔던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통근을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학교에 나올 때 뭐 지하철 또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송 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 곳 안에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끊임없이 노출이 될 거고, 또 그 미세먼지 안에 있는 중금속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람 반응이라든지 비바람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노출이 되기 쉬운 이 대중교통 운송 수단에서 또 미세먼지와 중금속 이렇게 크게 키워드로 해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재미있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하루 평균 교통수단별 이용 여기를 보시면 지하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 그리고 요즘에는 이 따릉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자전거 같은 것들도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운송수단 이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뭐 지금 강의를 하는 논문이랑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는데,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미세먼지 지금 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강남 그 역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다라고 나와 있고, 버스 같은 경우는 미아사거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택시는 아무래도 그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쪽에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이 가장 이용률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대 러시아워가 조금 더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은 저녁에 조금 더 이용객 수가 많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기간에는 속하지 않지만 대체로 이제 심야 시간대 이용객 수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도 이용객이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이제 수단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오염 물질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유입되거나 사람으로부터 또 배출이 되거나, 또는 지하철 역사 내부의 기존에 이제 발생되던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계속해서 축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2013년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자들이 이 연구를 한 이유가 지하철 미세먼지 그리고 중금속 관련되어서 노출 평가나 위해성 평가 쪽으로 연구가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와 중금속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지하 역사 내 스강장 또는 터널 이런 곳에서 미세먼지, 중금속에 대한 건강 위해성 평가, 크게 두 가지, 바람 위해성 평가, 비바람 위해도 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미세먼지 중에 있는 중금속에 대한 건강 영향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그냥 먼지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중금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PM10을 예시를 한번 들 건데 PM10 중에 이게 그냥 입자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그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PAH라고 하는 것들도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도톡신이라고 하는데 독소 물질들 이런 것들도 붙어 있을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도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others에 속하는 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할 헤비메탈들 여러 가지 중금속들도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물질들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지금 PM10 사이즈보다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PM10이라고 부르고 있고 2.5 마이크로보다 작은 걸 PM2.5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10, 뭐 2.5, 0.1 이렇게 굉장히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작은 입자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건강 영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주로 그 먼지의 공기역학적 입경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점점점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PM10 같은 경우는 폐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고 PM2.5는 뭐 폐포, 뭐 0.1보다 작은 것들은 그것보다 더 깊숙이 침투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몸속 깊숙이 침투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강 영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로 여기서는 호흡기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었던 PM 중에 이 중금속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따라서 폐, 폐포 이렇게 깊숙이 침투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뭐 혈관, 혈액이나 세포 이런 데까지 분포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전체, 전신으로 이제 운송 대사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이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호흡기계 질환에 중점을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계 질환, 뭐 폐암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소화기계, 그쵸? 그리고 뭐 배설, 배뇨기관과 관련되는 그리고 리프로덕티브 생식기관까지도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뭐 산화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메뉴에 살펴보니까 심지어는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건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였잖아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 중에서 또 중금속이었고요. 지하철 내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배기, 그리고 비배기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배기 같은 경우는 기관차 연료 연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것들이 되겠고 비배기 분야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는 이제 위에 보시는 전차선 이런 것들과의 접촉 또는 디스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들과의 접촉 그리고 휠과 레일이 접촉하면서 마모되는 그런 입자들 여러 가지 입자들이 이제 미세먼지를 만들고 또 배출시키는 그런 오염원이 되겠고 또 여기도 있어요. 뭐 환기구 이런 데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여기 차량 간 연결 통로에서 유입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 지금 터널 구간 내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으로부터 배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면서 재비산되는 그런 미세먼지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처음 보는 열차풍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열차가 다니면 여러분 승강장에 서 있으면 막 지하철이 들어올 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거 이제 열차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열차풍에 의해서도 막 미세먼지가 운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중금속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전차선은 주로 구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휠 레일 이런 것들은 철이나 뭐 니켈, 망간, 아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하철 공간에서 중금속을 측정을 해보면 철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미세먼지나 중금속들이 어떻게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위에 보시면 앰비언트가 그 앰비언트 에어라고 해서 대기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이제 콘코스라고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그 대합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하철에 딱히 대합실이 어디 있냐라고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안암역을 생각해 보면 안암역에서 이제 한 칸 내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지하철
그 카드를 찍으러 내려가잖아요. 그 공간 정도를 대합실, 콘코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플랫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딱 타면은 주로 이제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다음 역까지 갈 때.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터널 공간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그 크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섹션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섹션에서 공기 교환이 모두 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연구 방법도 사실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측정을 했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노출 농도 조사, 이게 바로 미세먼지 중 중금속 노출 농도를 조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4호선 M역인데 아마도 미아 사거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논문을 보시면 지금 이 연구자들이 미세먼지 중에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량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선, 베타레이 흡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산란법이 있어요. 근데 이 연구자들은 미세먼지, 즉 이제 중량법 측정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방식들도 많은데 중량법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보다도 미세먼지 중에 있는 중금속에 대한 농도를 알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중량법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여지를 준비합니다. 여과지가 이제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필터를 사전에 이제 무게를 잽니다. 물론 이제 수분의 간섭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데시게이터에 충분히 이제 말린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무게를 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측정하고 싶은 사이트에 가서 어, 펌프에 여지를 연결한 다음에 장착을 한 다음에 이제 일정 유량을 가지고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그 필터 위에 먼지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쌓인 먼지를 다시 이제 실험실로 돌아와서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무게가 조금은 무거워져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미세먼지가 이제 걸려 있을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농도를 산출하는 식을 이제 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는 주로 이제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단위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V는 볼륨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공기의 총 흡입량. 내가 이제 필터를 꽂았던 그 펌프에서 흡입시켰던 공기의 총 이제 량이 V가 되겠고 앞에 있는 이제 웨이트겠죠. 얘네들의 이제 무게는 채취 후 무거워진 이제 무게 마이너스 원래 무게 이거를 뺍니다. 그리고 볼륨을 나누면 되겠죠. 대신에 얘네들의 이제 여과지 질량은 보통 밀리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10의 3승을 곱하나 봐요. 간략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미세먼지 총 농도가 나오겠고요. 또는 그 필터들을 막 피자 조각 자르듯이 잘라요. 그래서 이제 일정 전 처리를 한 다음에 산에 그 필터지를 녹여낸 다음에 그럼 중금속이 녹아 나오겠죠. 걔네들을 이제 ICP 매스라는 분석 기기를 통해서 분석하게 된다면 이제 농도와 더불어서 중금속, 개별 중금속에 대한 농도도 나오게 될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배웠던 위해성 평가 부분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위해성 평가 단계의 첫 번째가 뭐였죠?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이제 유해성 확인이었죠. 그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독성 자료, 뭐 실험 자료, 물리화학적 성질 자료 이런 것들을 취득을 했나 봐요. 어, 지금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EPA 아이리스 여기 소개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암연구소 IARC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객관적이고 증거가 충분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예시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끝나면 구글에 이제 EPA 아이리스라고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좀 관심 있는 물질들을 검색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물질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1번 지금 A부터 당연히 시작이 되겠죠.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쭉쭉쭉쭉 여기 이제 아이리스 서머리를 보시면 얘네들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실험 동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한번 또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내용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좀 합쳐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노출평가, 용량 반응 평가가 각각 2단계, 3단계였는데 이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철에 있는 미세먼지 중금속 농도에 대한 노출 평가였어요. 그럼 우리가 인체로의 노출 경로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크게 노출 경로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배웠어요. 뭐 흡입 또는 섭취 또는 피부 이렇게 배웠는데 당연히 이게 이제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거니까 이날레이션, 즉 공기의 흡입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노출이 얼마만큼 될 건지, 노출 빈도, 또 노출 기간, 그 다음에 사람마다 호흡하는 양 자체가 다르죠. 뭐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연령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호흡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노출 개수라고 하는데요. 그 노출 개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평균 값을 통해서 추정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테이블에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 시 여기 보시면 독성 값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이제 남녀의 표준적인 체중 또는 표준적인 호흡률에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보정하였다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준 체중이 있을 것이고 호흡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대표값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정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바람성과 비바람성에 대한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 용량 반응 평가를 진행을 할 텐데 그건 이제 EPA 아이리스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 2를 보시면 지금 바람 또는 비바람 위에도 관련되어서 그것들이 어떤 노출로 인한 것이다. 이날레이션, 즉 흡입 노출로 인한 그런 위해도를 이제 나눠놓은 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얘가 지금 바람인지 비바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IRC에서 나눈 등급 중에서 A는 뭐였습니까? 네, 바람성이 확실한 게 A였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얘네들은 아마도 비바람인가 봐요. 보니까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D는 뭐였죠? 네, 바람성이 있다고 분류를 할 수 없는 물질들이 DD 이렇게 나와 있죠. 옆에 보시면 이제 UR이라 그래서 유닛 리스크 바람 위에도인데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위에 두 개만 있는 거고 밑에 두 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익스트라폴레이션 메소드라 그래서 외삽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삽은 어떨 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람 평가할 때였죠. 왜냐하면 비바람 평가 이제 여러 가지 동물 실험 가지고 저농도로 산출을 하기 위해서 외삽 과정이 바람에서는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들 발암 물질들에 대해서 외삽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얘네들은 그 레퍼런스에서 끌고 온 스터디 타입 연구 종류가 어떤 거였냐, 뭐 작업 환경에서 뭐 작업자 노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거냐, 또는 여기는 이제 레트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죠. 밑에는 이제 인간 대상으로 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뭐 직업 작업 환경 평가, 그 다음에 또 레트의 어떤 크로닉 평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스터디로부터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 투모 타입은 암의 형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위에 있는 발암물질 두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폐암이네요. RFC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 참고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 참고치는 각각 물질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노아엘 또는 혹시 로아엘이 있으면 그런 값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뒤에 보이시는 거는 팩터들인데요. 이제 불확실성 계수나 또는 보정 계수였죠. 그래서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2가 이 내가 알아보고 싶은 물질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종합적인 요약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출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디 웨이트라 그래서 뭐 체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는 뭐 연간 노출이 얼마나 될 건지 또는 하루당 몇 분 노출이 될 건지 이게 바로 익스포저, 노출 시간, 기간 뭐 이런 거고, 라이프 타임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대 수명, 평균 수명 정도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날레이션 레이트가 평균적인 이제 호흡률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각각의 단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TE라고 나와 있고 RM이라고 나와서 이제 처음 보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뒷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지금 값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같거나 또는 RM이가 좀 큰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유념해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걔네들의 이제 데이터의 분포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얘네들을 가지고 온 소스는 어딘지, 이제 MOE가 환경부 자료거든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부의 대표적인 표준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뭐 체중 또는 대표적인 호흡, 대표적인 노출 기간, 뭐 지하철 이용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보여주는 거겠죠. 아까 우리가 처음 보는 개념으로 CTE가 있었고 RME가 있었어요. CTE는 Central Tendency Exposure고요. RME는 Reasonable Maximum Exposure예요. 보시면 우리가 노출을 랭킹을 한번 매겨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번부터 100번까지, 그러니까 즉 100명이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적게 노출되는, 가장 적은 수준부터 1이라고 치고 가장 높은, 가장 많은 걸 100이라고 칠게요. 여기 그림에 보면 딱 50%, 그 퍼센타일에 들어가는 게 CT이죠. 가장 중간이라는 소리예요. 랭킹을 매겼을 때 50번째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5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이제 CTE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RME는 무엇이느냐? RME를 알기 전에 이제 그 먼저 하이엔드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CTE와 하이엔드를 나누거든요. 이제 하이엔드는 몇 번째예요? 지금 보니까 90번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에 이제 노출되는 사람들이 되겠고, 랭킹을 매겨보면 뭐 99번째도 있을 수 있겠죠. 즉 이제 100까지 갈 수도 있겠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50, 여기가 뭐라고요? CT, Central Tendency 뭐 Exposur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아까 90이 하이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엔드 익스포저인데 그 중에서도 RME, Reasonable 이제 Maximum Exposure, 그러니까 용인 가능한 정도의 최대 노출량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게 지금 여기 사이래요. 한 90에서 98번째 있는 정도. 어느 정도라고 혹시 감이 오십니까? 그 이후 진짜 98번째, 99번째, 100번째 이 사람들은 진짜 맥시멈이겠죠. 근데 그 앞에 리즈너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 이제 용어를 보시면 RM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노출 또는 이제 최악의 케이스에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컨저버티브 하다는 거죠. 근데 뭐다? 리얼리스틱 레인지에 있긴 하다. 실제로 일어날 법한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번째부터 98번째가 실제로 없는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높은 추정치이긴 하나 실제로 일어날 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추정을 해보겠습니까? 그쵸? CTE와 더불어서 RME 추정치를 도입해서 이제 위해성 평가를 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자가 PM10과 PM2.5 두 개를 측정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크롬, 뭐 니켈, 망간, 티타늄 이런 농도가 나왔잖아요. 그 노출 수준을 이제 추정을 해보았을 때 CT 값 그리고 RME 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각각 지금 보면 PM10, PM2.5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 뭔가 여기 지금 크롬에 뭐가 또 붙어 있어요. 6 플러스가 붙어 있고 옆에는 또 크롬 곱하기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량 반응 평가, 노출 평가에 대한 요약표가 아까 보여준 것과 같았고, 마지막 단계가 뭐죠? 네, 리스크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위해도를 결정하는 단계죠. 위해도 결정이 뭡니까? 개인이나 인구 집단,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위해성이 발생할 확률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 논문에서는 뭐겠습니까? 재하 역사 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 성분은 각각의 성분 아까 4개씩 있었잖아요. PM10에 4개, PM2.5에 동일하게 4개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들의 위해성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짓는 단계가 마지막 스테이지가 되겠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위해성 평가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죠.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롬, 망간, 니켈, 티타늄 이렇게를 알아보고자 했는데 아이리스에 검색을 해봤더니 각각에 대한 독성 정보가 이제 존재했다.
그래서 바람 독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중금속은 크롬 육가와 니켈이었고요. 비바람 독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중금속은 망간이랑 티타늄이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롬이 그냥 크롬이 아니라 크롬 6 플러스 크롬 육가였어요. 왜 육가로 하냐면 크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육가 크롬이 굉장히 발암성이 강하다, 부정적인 건강 영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크롬 중에서 육가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크롬의 농도를 산출한 다음에 약 8% 정도의 농도를 크롬 육가 농도로 환산해서 연구에서 평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결과 중에 PM10 발암성 평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위에 있는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크롬과 니켈입니다. 각각의 성별에 따른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걸 이제 CTE와 RME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네요. 우리 일반적으로 EPA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바람에 대한 기준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이 표에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초과하는 값들이 뭐죠? 네, 제가 지금 이 박스를 쳐놓은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데이터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다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있는 건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밑에는 지금 비바람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4개 먼저 봅시다. 네, 그래서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CTE, 그러니까는 센트럴 텐던시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중미수 정도 노출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 이제 뭐 크롬 육가나 니켈 같은 경우는 발암성이 없다, 발암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나 이제 리즈너블 맥시멈 익스포저로 생각을 해봤을 때, RME로 생각해봤을 때는 니켈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발암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EPA 기준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초과한다면 발암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비바람 위에도는요 1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래 4개를 한번 살펴보면 1을 초과하고 있는 게 또 역시나 박스를 쳐놓은 이 두 개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티타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두 성에서 이제 RME로 평가를 해보았을 때 비바람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관찰되지는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PM2.5 발암성 평가도 PM10의 발암성 평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 평가하는 그 기준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위에 보시는 3개가 RME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다소 초과를 하고 있죠. PM2.5의 비바람 평가도 마찬가지로 티타늄에서 RME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았을 때 1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자면 첫 번째 PM10에서 바람 위에도는 어떤 노출 상태에서 허용 위에도 10의 마이너스 6승을 초과하고 있었죠. 네, 역시 RME 노출 상태에서 크롬 육가나 니켈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이제 허용 위에도를 초과하고 있었다. 비바람 위에도 같은 경우는 RME 노출 상태에서 티타늄만 1을 초과해서 비바람 위에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PM2.5도 같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PM10과 PM2.5 속에 함유된 노출, 중금속에 대한 노출은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크롬 유가라든지 니켈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었고 이제 티타늄 같은 경우도 이제 RME 노출 상태에서 여기 오타네요. RME입니다. 네, RME 노출 상태에서 비바람 위에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RME가 굉장히 높은 정도, 하이엔드 수준의 이제 추정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리즈너블 한 상태잖아요. 충분히 90번째, 98번째 정도 순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값이니까 정말 그런 정도 수준이 극한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바람 위해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지금 여기서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하철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기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지하 역사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기준치가 있습니다. PM10과 PM2.5 모두요. 그런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PM10이나 PM2.5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중금속 물질들도 바람이나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비바람 위해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치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이 지하철에 길어봤자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말 길어봤자 3시간 정도 이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당연히 노출이 되겠죠. 노출 기간이나 노출 시간 자체가 길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관리 방안이 또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아쉬운 바는 뭔가 여러 가지 한계가 당연히 존재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에서는 어떤 중금속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네, 철이 상당히 풍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철은 지금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다른 중금속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해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샘플 사이트도 아까 4호선의 M 역사 한 군데만 했는데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위해도 평가, 위해성 평가를 4단계 중에 2단계까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지금 논문을 쓰는데 실제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 적용이 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